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죠. 어떻게 초콜릿 좀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렌타인데이 기원은 3세기 로마의 발렌티누스 신부의 추도일이다. 고대 로마의 한 축제로부터 시작됐다 같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는 문화는 일본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초콜릿은 거들 뿐 중요한 건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말고 상대방이 평소 원하는 선물을 주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하트 모양의 소고기, 하트 피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데이, 상술이니 어쩌니 해도 덕분에 마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면 소비자만 낚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버드 경제학과의 맨큐 교수에 따르면요, 이것은 일종의 신호 보내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주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선물을 사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걸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 받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과 애정이 있는지를 선물의 내용과 성격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꼭 필요한 물건을 사온 연인, 스쳐 지나가는 말로 잠깐 한 것을 기억하고 해당 물건을 선물한 연인이 있다면 그런 연인에게는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되겠죠. 2월 14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깊게 제대로 알아보는 공부왕 이종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이 코너를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제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전 남고 나왔거든요. 네네. 저희들끼리 오랜만에 모여도 요즘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옛날 맨날 고등학교 때 싸웠던 얘기, 이런 일화들 얘기하는 것도 다 끝났는데 이 코너가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남성들의 지식 뽐내기 뭔지 아시죠? 네. 야,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시작하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성공적인데요. 사실 이 코너를 제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네. 아는 척하기,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게 하자.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저번에 해주셨던 지우개 있잖아요. 네. 학교 갔을 때 지우개 보면 그거 생각나고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마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는 오늘 박정희 교수님이 오프닝에서 예. 선물 얘기하셨을 때 예. 맨큐 교수 얘기했잖아요. 예. 아마 와일드 포겔의 선물의 4중 손실을 저희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서 한번 했거든요. 예, 전 기억하죠. 네. 네. 그거 떠올리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뭘 배울까 저는 궁금한 마음에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뭡니까? 오늘은 앞서서 이제 발렌타인데이 선물 이야기하셨는데 초콜릿 이야기는 제가 안 해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빼고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 이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타민 영양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영양제, 그 중에서도 비타민 C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비타민 C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 네. 비타민도 A, B, C에 따라서 다 상황이 다른가 보네요. D도 있고 E도 있고. 네. 유통도 다르고 그렇죠. 생산도 다르고 네, 그런가 네,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은 특히 C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면 책상 위에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에 책상 위에 비타민 영양제 한 통씩 꼭 있죠. 올려놓고 있어요. 네. 네. 그 속에는 이제 비타민 C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대부분 이제 종합 비타민제니까 예. 들어있는 건강을 위해서 틈틈이 혹은 정말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 자주 먹지 못하지만 혹은 매일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비타민 C 같은 경우에 글로벌 제약 산업의 지도를 바꾼 총화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일본의 사토 켄타로가 쓴 그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 지난번에 아스피린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네, 책인데 기억납니다. 이 책을 쓴 사토 켄타로 같은 경우는 세상을 바꾼 약,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타민 C가 없었다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은 없었고 우리가 보는 세계 지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비타민 C가 대영 제국과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대영 제국 건설에 비타민 C가 크게 일조를 했죠. 그래요? 네. 영국이 18세기와 19세기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을 제치고 후추를 비롯한 향신료 무역에서 승리하면서 사실 대영 제국의 기틀을 마련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9세기 들어서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릴 수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성장했는데 여기에 이제 비타민 C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계열병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 계열병 방지에 비타민 C가 기여한 거군요. 그렇죠. 계열병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인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장기에서 뇌출혈이 일어나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네.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특히 바다 위에 뱃사람들이 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15세기 때부터 이 계열병은 뱃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존재, 바다의 불치병이라고 불렸습니다. 네. 그런데 1753년에 스코틀랜드의 의사였던 제임스 린드가 계열병 환자들에게 라임이나 레몬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빨리 회복하더라. 또 멀쩡한 사람들에게 라임이나 레몬 주스를 마시게 하고 또 그렇지 않게 했던 라임과 레몬을 주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계열병에 걸릴 확률이 떨어지더라. 계열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걸 발견하고 그냥 논문으로 이걸 씁니다. 네. 근데 이 영국 해군이 이 논문을 주목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상하게 배만 타면 네. 자꾸 이제 이런 피가 난다든가 잇몸에서 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도대체 이게 원인이 뭐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을 텐데.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 해군이 1741년에 그 린드가 1753년에 논문을 썼지만 예. 1741년에 영국 해군이 장기간의 항해 도중에 이 계열병 때문에 다수의 선원이 목숨을 잃게 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영국 해군도 이 계열병 퇴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린드의 논문을 채택하고 린드를 영국 해군 군의관으로 고용을 해요. 예. 그리고 모든 해군과 선원들에게 라임이나 레몬 주스를 마시도록 명령합니다. 예. 하지만 이 명령이 잘 안 먹힙니다. 왜요? 예, 맛있는데? 해군이랑 선원들이 그건 남자답지 못하다. 남자는 럼주를 마셔야지. 뱃사람이 럼주를 마셔야지. 어떻게 주스를 마시냐. 이건 안 된다. 이러면서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스를 먹어야 계열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 주스를 안 먹겠다고 나서니까 또 영국 해군이 골치를 앓게 되고 이제 묘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설마 럼주에 레몬 넣는 게? 럼주에 레몬을 넣거나 라임을 타는 거죠. 네. 아, 그게 이때 생긴 거예요? 네, 캐리비안 함대의 지휘관이었던 베논 함장이 럼주에 라임과 레몬을 때려 넣거나 아니면 라임 주스나 레몬 주스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럼주를 배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군요. 이후에 영국 해군과 상선들은 라임 주스를 탄 럼주 덕분에 계열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럼주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계열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해군의 거의 뭐랄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당시에는 럼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라임 주스였던 거예요. 라임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영국 해군과 상선들은 더 많은 바다를 더 오랫동안 누빌 수 있게 됐고 향신료 무역과 제국주의 시대의 승자로 올라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후에 이제 영국 해군의 성공 사례를 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열강들도 영국 해군을 따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비타민 C는 19세기 향신료 무역 그리고 제국주의 무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즉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대영 제국이 왜 비타민 C 때문에 생겼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려면 반드시 필수품인데 네. 그런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섭취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됐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임스 린드라는 이분이 비타민 C라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비타민 아니에요? C는 20세기에 와서 알려지게 되고요. 예. 제임스 린드는 어떻게 보면 레몬이나 라임 같은 감귤류 과일이 계열병에 좋다. 요 정도 이걸 알아낸 거예요. 계열병이 비타민 C의 결핍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 건 몰랐고 예. 그냥 감귤이나 레몬이나 라임 같은 이런 것들을 먹으면 계열병 예방에 좋다. 그리고 계열병 퇴치에 좋다. 이걸 발견한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1912년에 폴란드 출신의 생화학자였던 이 카즈미르 풍크라는 사람이 예. 쌀겨에서 영양소 복합체를 분리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각기병 예방을 위해서 비타민 B1을 찾기 위해서 예. 했던 실험인데 이 영양소 복합체를 본인이 이름을 붙이는데 유기화합물이란 뜻의 아민이라고 명명합니다. 예. 근데 이 아민의 생명을 뜻하는 비타라는 단어를 합성해요. 그러면서 비타민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920년대 말에 헝가리의 생화학자였던 알베르트 센트지리지가 각기병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마찬가지로 각기병에 대해 연구했어요. 각기병이 또 19세기에 아시아, 특히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 해군들에게 상당한 골칫거리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각기병에 대해 연구하다가 파프리카에 내포되어 있는 헥수론산이라는 요소가 계열병 치료제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하게 발견합니다. 예. 그리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영국
버밍엄 대학으로 날아가서 버밍엄 대학의 학자이자 학과장이었던 월터 노먼 호이스에게 공동 연구를 하자고 제안을 해요. 예. 그리고 이들은 이제 엑스선을 통해서 비타민 C의 구조와 화학식을 찾아내게 되는데 라틴어로 계열병을 뜻하는 스코르비아에 안티를 붙이는 뜻에서 A를 붙입니다. 예. 그래서 항계열병을 위한 산이라고 해서 아스코르보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비타민 C의 화학명입니다. 참고로 센트주리지와 호워스 이 두 사람은 비타민 C에 대한 이 연구로 1937년에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네. 비타민은 노벨상을 안겨주는 그렇네요. 대단한 발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비타민 C로 떼돈을 번 곳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대항해 시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괴혈병이니 각기병이니 네. 이런 병들이 생겼고 그런 것들이 결국 비타민 C 결핍으로 인한 병이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알았는데 네. 정작 그걸 알아낸 사람 말고 네. 떼돈 번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어요. 누굽니까? 글로벌 제약사,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 로슈입니다. 로슈. 예. 센터주리지 호스가 비타민 C의 구조와 화학식을 발견한 이후에 유럽에서는 이 비타민 C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는데 스위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스위스의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폴란드 출신으로 스위스에서 화학을 연구하던 타도이츠 라이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박테리아를 이용한 발효법으로 포도당에서 비타민을 합성하는 방식을 개발해냅니다. 예. 그리고 특허를 받아요. 근데 당시로서는 스위스에서 감기 시럽을 팔던 작은 중소제약회사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이름도 잘 모르는 예. 작은 중소제약회사인 로슈가 이 라이슈타인의 제조법 특허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 아스코르보산 제조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로슈가 레덕선이라는 이 물에 넣으면 거품 내면서 녹는 알약형 비타민 C를 세상에 처음 공개를 해요. 이거 요즘도 이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거든요. 오. 그리고 로슈에게 떼돈을 남겨주는데 하지만 로슈가 진짜 떼돈을 번 건 레덕션이 아니고 예. 라이슈타인의 제조법에 기반해서 세계 최초로 인공 비타민 C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인공 비타민 C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건 뭐냐면 비타민 C의 가격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비타민 C의 시장의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1930년대 대공황을 시작으로 2차 세계 대전 등으로 인해서 각국 정부가 빈곤에 시달리고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예. 이 비타민 영양제 등을 통해서 영양 보충을 좀 하라고 국민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나와 내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비타민 C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80년대에 레모땡 그 알죠. 비타민 C 정말 예. 많이 먹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챙겨 먹어야 된다 그랬던 그런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년대 들어서니까 일찌감치 비타민 C, 인공 비타민 C의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던 로슈가 전 세계 비타민 시장의 70%를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 유럽에 이름없던 작은 중소제약회사였던 로슈는 이 비타민 C 덕분에 일약 글로벌 제약사로 성장하게 되고 동시에 스위스라는 작은 나라를 제약 강국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이야. 어떻게 보면 요즘 스위스가 왜 제약 그 강국이지? 저도 의구심이 많았는데 네.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이 그동안 있었었네요. 비타민 C 때문입니다. 비타민 C는 C였네요. 영국과 예. 그리고 유럽과 네. 스위스의 운명을 바꾼. 야. 그러면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로슈라는 회사가 네. 지금도 이 전 세계 비타민 C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아니요. 있나요? 지금은 로슈는 비타민 사업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또? 비타민 사업을 철수했는데 지금은 로슈의 비타민 사업부를 인수한 영국의 DSM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글로벌 비타민 C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아, 진짜 생각해 보니까 중국이 비타민 C를 엄청나게 만들더라고요. 중국이 비타민 C를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네. 1986년에 예. 중국에서 이 비타민 C 제조법 합성법, 네. 인공 비타민 C 합성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요. 이게 라이슈타인 방식이 아닌 소위 중국에서 붙였던 게 이중 발효법이라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중 발효법이 라이슈타인 제조법과 비교했을 때 생산 원가도 적게 들고 제작 시간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획기적인 기술이었거든요. 그 당시로는. 그래서 실제로 로슈가 이 특허를 사요. 아.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 개발한 거를요? 굉장히 이거 좋다라고 사요. 근데 재밌는 건 로슈는 이 특허를 사놓고 이 방식대로 제조를 안 합니다.
기존에 만들던 방식 그대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왜 산 거죠? 경쟁자를 막기 위해서 아. 가졌는데, 근데 문제는 중국 기업들이 이 방식을 변형하면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 제약회사들이 이 방식을 변형하면서 이제 소위 비타민 C를 더 빠르게,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중국이 90년대에 그 무역을 하게 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가 거의 덤핑이잖아요. 네. 저가 공세, 네. 덤핑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가 덤핑에 강한 나라인데 여기에 더 싸고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았으니 얼마나 싼 값에 비타민 C를 풀겠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로슈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의 이 저가 공세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러시아가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는 중국과 가격 전쟁을 합니다. 근데 가격 전쟁이라는 게 거의 일종의 치킨 게임이잖아요. 경제에서 예. 말하는 출혈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로서는 이 비타민 사업부를 계속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정적으로 99년에 외국 법무부가 러시아를 반독점 대상으로 규제해버립니다. 독점 기업으로 딱 지정한 거군요. 독점 기업으로 지정을 해버리는데, 이게 왜냐하면 80년대에 소위 다이어트 열풍이 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불었어요. 그런 다이어트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굶거나 아니면 거르거나 뭐 아니면 조금 먹거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필수 영양소 권장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걸 이제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를 가지고 보충을 하는 또 열풍이 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부모님들 편식하는 애들 걱정돼서 맞아요. 비타민 영양제 아이들도 사주는 비타민 사주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찾는 수요는 늘어났고, 로슈 입장에서 보면 비타민 찾는 수요가 늘어나니까 80년대 후반부터 계속 야금야금 비타민 C 가격을 올립니다. 계속 끌어올리니까 가격 인상이 근데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1999년에 미국 법무부가 로슈를 비타민 가격 단합 그리고 독점 카르텔 이렇게 딱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6,300억 원. 당시로서는 엄청난 벌금 액수거든요. 벌금이 6,300억 원이면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지 참. 그리고 로슈의 글로벌 비타민 사업부 수장들을 미국 연방국 교도소에 집어넣어버려요. 아예 구속까지요. 네. 이런 사건까지 터지니까 로슈가 2002년에 결국 모든 비타민 사업부를 DSM에 매각하고 비타민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로슈를 만든 뭐 정말 효자를 포기한 거죠.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함이 생겼어요. 어떤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영양제 가게들 가 보면요, 네. 비타민 영양제들이 있는데 네. 약간 중국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거는 되게 싸고 네. 어떤 것도 되게 비싸요. 그런데 똑같은 비타민 아닙니까? 이 비타민도 뭐 제조 과정이나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중국 건 싸고 아니면 유럽 건 비싼 건지, 뭐 어떤 거예요? 제조 과정에서 차이가 나는데 사실 유럽 거라고 해봐야 DSM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 아니면 DSM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네, 먹는 네. 거는 우리가 먹는 둘 중에 하나인데, DSM 같은 경우는 본인들은 프리미엄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프리미엄 비타민이라고 해서 좋은, 그러니까 소위 유전자 공학 기술을 뭐 도입하지 않은 곡물들, 예. 옥수수 같은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천연의 재료에 그리고 좋은 물을 이용해서 비타민 C를 추출한다. 이쪽이 이제 DSM이 강조하는 건데, 네. DSM은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중국이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선진국에서는 DSM의 비타민 C를 공급받아 우리가 비타민 영양제를 만듭니다라는 것을 일종의 비타민 제약 회사들이 마케팅 포인트로 삼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비타민 시장 업계에서는 DSM이라는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인가요? 프리미엄 비타민 프리미엄에서. 프리미엄 비타민 시장에서 그렇고, 사실은 중국이 비타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전자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는 히토류에 예, 독점돼 있지만 실제 우리가 먹는 비타민 시장, 인공 비타민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인데, 오죽하면 중국의 비타민 생산 상위 5개 제약회사가 전 세계 글로벌 비타민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야. 그 나머지 회사들까지 더하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이게 비타민 C뿐만 아니라 전체 비타민에서. 전체 비타민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조사 회사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글로벌 비타민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8.8% 성장을 보이면서 2030년에 1,0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2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야 이제 중국에서 제2의 로슈가 나올 수 있어 하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바라기로는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도 비타민 합성 기술에 좀 연구 개발에 많은 좀 투자를 해서 1930년대 로슈처럼 네. 아니면 1980년대 후반 중국처럼 신공법으로 글로벌 비타민 시장을 석권하는 시대를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이오 강국 코리아가 탄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도 크고 우리도 먹고 전 세계 수출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비타민 확실하게 또 배웠네요. 네. 오늘 CS니까 다음에 언제 기회 되시면 또 네. A도 해주시고 B1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비타민 A도 뭐 재밌더라고요. 찾아보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공부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유행하는 키워드, 그 키워드만 이해해도 바로 경제를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송경제 플러스에서 준비한 시간이죠.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예, 특히 우리 김덕진 소장님께서 주신 키워드들은 네. 우리가 전혀 모르는 키워드들, 먼 미래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면 꼭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이렇게 보는 키워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좀 제가 챗GPT 때문에 바쁜데 작년 12월쯤에 엄청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 기술이 오는 속도가 확실히 옛날보다 더 빨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얘기하는 키워드들도 이게 오래 터질지 아니면 뭐 몇 달 안에 터질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문과생들은 이런 기술 발달에 네. 대해서 저희가 좀 엿볼 수 있는 기회가 그 기술 관련한 트렌드 책들이거든요. 그죠. 이런 게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IT 분야도 이런 트렌드 책들 꽤 많이 나오죠. 네. 어디서 나옵니까? 뭐 책도 있지만 특히 글로벌 IT는요 좀 보고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 것 예. 같아요.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유명한 보고서 하면 가트너 보고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약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좀 이름 있는 약간 IT 분야의 전략 컨설팅 회사에서 뭐 매해 어떤 기술에 대한 사이클이나 보고서를 내기도 하고요. 또 그 외에 뭐 크런치베이스나 CB인사이트처럼 약간 그 스타트업 투자하는 데들 이런 데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IT 컨설팅 회사들에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는데 예.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 예측 자료들이 그 회사를 알리는 마케팅에도 좋고 또 매해 누적되면 이제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IT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보고서들 또 키워드들 좀 많이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 트렌드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네. 이게 흐름이 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좀 재밌는 게 앞서서 이제 뭐 문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기술이 옛날에는 단어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문장의 형태로 좀 많이 트렌드가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기술 하나만 얘기되는 게 이 기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는 현상으로 좀 설명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기술 요소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융합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네. 앞서 설명드린 가트너라고 하는 데서 테크 트렌드라는 걸 매해 내는데 2018년에 보면 단어들이 이렇습니다. 뭐 디지털 트윈, 네. 아니면 뭐 엣지 클라우드, 아니면 보안, 아니면 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블록체인 딱 단어 하나예요. 예. 근데 이게 문단어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단어니까 또 심플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2020년, 21년 지나서 이제 2021년에 되게 그런 큰 변화가 생겼는데 갑자기 2021년의 트렌드 기술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디서나 운영 가능한 지능형 구성 가능한 비즈니스, 개인정보 강화 검증, 융합 혁신 이런 식이에요. 네. 이제 단순 기술이 약간 서비스화 그렇죠. 되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18년, 17년에는 그 기술 자체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하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챗GPT도 마찬가지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지금 있는 뭐 딥러닝이나 여러 가지 기술, 뭐 강화학습 이런 것들은 이미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연구돼 왔던 건데 그게 서비스로 이렇게 녹여지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그렇잖아요. 요즘의 기술 트렌드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단어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용처 혹은 이게 응용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형태의 문장이 나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약간 정말 일반적인 트렌드 책처럼 이거 되게 뭐야? 약간 마케팅 아니야? 라고 하는 좀 재미있는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런 트렌드들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 중에 오늘은 특히 CB인사이트 자료를 가져오신 것 같더라고요. CB인사이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CB인사이트라고 하는 게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올해 2020
2023년에 주목해야 될 11가지 기술이라고 하는 보고서가 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CB인사이트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스타트업들 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에 상장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들 또 지금 창업한 회사들의 정보는 찾기가 어렵잖아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해서 그런 이른바 비상장 기업이나 투자자 활동에 대한 이제 시장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인데요.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뭐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VC 뭐 이런 단어들이 많아지면서 스타트업 기업 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상당히 동반 성장해서 상당히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기술 회사에서 넣는 레포트랑 이런 투자사들이 많이 보거나 돈 몰리는 것들을 많이 보시는데 좀 용어가 달라서 오늘은 좀 CB인사이트 자료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CB인사이트에서는 도대체 어떤 트렌드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지 네. 좀 전체 리뷰 먼저 한번 해주시고 네. 그중에 재밌는 걸 뽑아주시죠. 네, 그러시죠. 네. 그 일단은 11가지 기술인데 용어 자체가 재밌어요. 제가 네.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최대한 영어에 가깝게 하면서 한국어 느낌을 살려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한 11개를 일단 쭉 불러드려 볼게요. 예. 자, 2023년에 주목해야 될 11가지 기술. 1번 서비스로서의 불멸, 2번 슈퍼앱의 은밀한 침공, 3번 핀테크의 빠른 재생, 4번 집안 속 로봇, 5번 가상 발전소, 6번 헬스케어에 보이지 않는 트릭, 7번 냄새를 디지털로, 8번 폐경기로 돌아선 펜테크, 9번 바이오 기반 소제품, 10번 인도의 기술 상승세, 11번 재생농업 기술이 뿌리를 낸다. 어떤 거는 거의 영화 제목이네요. 그렇죠. 서비스의 불멸, 그러니까요. 슈퍼 앱의 은밀한 침공. 이거 뭐 언제 개봉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있어서 이거 도대체 뭐야라고 해서 확실히 이 개념들이 재밌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일 이제 1번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로서의 불멸. 네,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네, 불멸이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모탈리티니까 우리가 안 죽는 거, 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애즈어 서비스를 붙인 거예요. 네. 요즘에 뭐 모빌리티 애즈어 서비스, 예. 클라우드 애즈어 서비스, 뭐 AI 애즈어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로서의 막 이런 게 붙는 게 예. 있거든요. 그럼 서비스로서의 불멸이 뭐냐? 예. IT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안 죽게 영원히 살 수 있게 서비스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야,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IT 기기를 사용하는데 수명 연장의 꿈을.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근데 네.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들이 건강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늙지 않게 도와주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줄 수는 있는데 이제 IT 기술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네.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예.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만들 수는 없지만 네. 프로그램을 약간 뒤로 돌릴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되게 공학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초기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는 뭐 실제로 근데 이게 예전이라면 불가능했지만 네. 요즘에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보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챗GPT 이슈가 되고 있지만 생성형 AI 갖고 최근에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오 기술 있잖아요. 단백질 지도를 AI를 통해서 예측해서 생성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이 최근에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에 있는 어떤 단백질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사람의 몸을 전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면 예. 역으로 이제 반도체처럼 꼭 마치 예. 반도체의 모양들처럼 우리가 있는 단백질의 프로그램을 역으로 뒤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설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 하는 이제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전 세계에 돈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구글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다양한 회사들이 특히나 이제 CEO 레벨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이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제프 베조스 같은 이제 아마존의 이제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멸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고요. 최근에 실제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시력을 회복하게 한다든지 척추를 복구하게 한다든지 연골을 복구하게 한다든지 치아를 재생하게 하는 이런 회사들이 초기 투자를 이미 펀딩 라운드를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이런 먼 미래 같은 이야기들이 예. 조금씩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시험도 뭐 성공을 한다거나
혹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서 약물을 시뮬레이션해서 이야. 엄청난 컴퓨팅 기술로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계속적으로 그냥 유지될 수 있게 예. 이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의 세포 프로그래밍 이런 형태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트렌드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런 것들이 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가끔 세계적인 부호가 자신의 반영구적인 생명을 위해서 뭐 투자하고 이런 장면들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진짜 현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찝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냥 앱도 아니라 슈퍼 앱이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슈퍼 앱의 은밀한 침공 이건 또 뭡니까? 네, 이게 왜 은밀한 친구이냐? 슈퍼앱 그냥 우리가 와닿을 때 제일 쉬운 게 카카오 같은 걸 슈퍼앱이라고 하죠. 아. 요즘에 카카오톡에 들어가시면 채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 쇼핑도 내고 이것저것 다 되잖아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중국의 텐센트 위챗이라고 하는 그렇죠. 서비스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그랩. 뭐 그랩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배달 서비스 하다가 요즘에 그러니까 뭐 운송 서비스 하다가 요즘은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요즘은 대출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형태들이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안 통했다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앱이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면 이 앱이 모든 걸 다 대처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앱의 힘이 너무 세지니까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독과점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중국식이나 우리나라식으로 통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뭔가 계속 솔루션을 받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도 그냥 하나에서 다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조금씩 사용자들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은밀하게 왜냐하면 이게 또 바로 한다고 하면은 정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은밀하게 여러 개를 통합하려는 작업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도 챗 GPT 얘기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과 챗 GPT를 합치는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엔 하나의 서비스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해서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는 이런 형태들이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피파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쇼핑 쪽에서 최근에 유명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인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유튜브랑 쇼핑 앱을 통합시키려는 거예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무슨 정보를 봐요. 그럼 정보를 본 다음에 거기서 광고가 뜨면 유튜브를 안 나가고도 그 안에서 바로 결제까지 되게 이런 것들 같은 이제 슈퍼 앱을 계속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만 사용자를 땡겨와도 그 사용자가 하루에 여러 것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 안 넘어가서 이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해 좀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의 시장의 점유율 싸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슈퍼 앱의 은밀한 침공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는 얘기였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 저도 예전에 이런 그 IT 회사들의 인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런 IT 회사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앱이나 아니면 뭐 저 프로그램 안에서 체류 시간을 급격하게 늘리는 게 그걸로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저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냄새 디지털화? 이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라고 하면 뭔가를 데이터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각을 디지털화한다 이런 거 이제 익숙하죠. 뭐 이렇게 촉각을 디지털화한다라고 네. 하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뭐 손에 뭐 어떤 햅틱 장갑 같은 거 예. 끼고 전원을 탁탁 오게 하는. 네. 근데 냄새를 디지털화한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향기를 예. 컴퓨터가 뭔가 컴퓨터의 데이터로 알아먹게 한 다음에 예. 그거를 꼭 마치 인코더 디코더처럼 예. 다른 곳에서 똑같이 구현하게 하는 거예요. 와.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위해서라면 뭔가 냄새를 맡게 하는 어떤 센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센서를 냄새를 맡았을 때 컴퓨터가 뭔가 컴퓨터의 언어로서 우리랑 다르게 느낌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고 예. 또 그 표현한 거를 어딘가에서는 또 이제 냄새를 뿌려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만 보면 청각을 우리가 디지털화한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는 우리 소리로 들렸을 때랑 컴퓨터로 보면 음파가 이렇게 표현되는 게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가청 주파수, 비가청 주파수 그래서 우리가 못 듣는 소리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컨셉을 가지고 실제로 향기도 뭔가 모니터링을 할 때 그 전자적으로 모니터링이 되지만 실제로 컴퓨터가 향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자적으로 뭔가 체크된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디지털로 표현하면 역으로 어디선도 또 거기서도 똑같이 전자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향을 뿌려주는 디퓨저 같은 것들이 그때그때 향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이게 요즘에 빨라진 게 AI 기술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AI 기술이 수많은 요즘에 전이학습이라고 그래서 A라고 하는 학습의 형태를 B로도 바꿔보고 C로도 바꿔보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청각에서 썼었던 AI를 향에다가 적용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구글의 AI 팀이 최근에 이런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분자를 이제 인지된 냄새에 매핑하는 것을 이제 성공을 조금씩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매운 맛이구나라는 걸 이렇게 매핑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가 소위 메타버스라고 할 때 뭔가 끼고 뭔가를 이렇게 차고 이런 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향도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이럴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술에도 최근에 좀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술 개발되면 제일 반가워할 곳이 어딘지 저 압니다. 어디예요? 동물원입니다. 동물원들이 이제 그 동물 학대, 동물 복지 이슈 때문에 네. 실제 동물을 가둘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홀로그램이라든가 AR, VR 기술로 동물의 모양은 만들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사람들의 만족감이 떨어진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동물은 냄새로 인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만약에 복제가 가능하다면 야 이것도 대단한 성과들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여성분들도 많을 텐데 아까 여성을 위한 기술도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용어를 폐경계에 접어든 fem테크라고 표현했는데 네. fem테크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기술이에요. 근데 예. 폐경계에 접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폐경에 이르는 분들에게 뭔가 심리적뿐만 아니라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한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는 의료에 대한 이제 보험이 잘 돼 있지만 해외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폐경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 현상에 대한 뭔가 정신적인 것들 또 인지장애 등 혈관 운동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완경에 대한 것들도 최근에 이런 기술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실제 뭐 70억 달러 기업 가치 평가받은 회사들처럼 이야. 전 세계적인 투자 또 열풍이 이쪽 부분에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면 그게 정서적으로도 이완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케어를 해준다니까 이것도 많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확실히 기술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건 절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술업계가 2021년까지는 이제 자금에 대한 게 호황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도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 당장 만들어질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기술들에 대한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말씀드렸던 키워드들이 단순히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 사업성 있게 가능성 있는 것들이 오히려 최근에 투자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보신다면 좀 돈하고도 연결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또 김덕진 소장님 덕분에 뭐 한 10년 뒤일지 5년 뒤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갔다 온 기분이 확 드네요. 언제 저는 어떻게 될지도 한번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예, 자 오늘도 정말 화끈한 기술 소식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준비해봤습니다.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들으시면서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